누가 이 싸움에 책임이 있는가? 그 폭력의 본질은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통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훨씬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제 자랄 수 있게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기독교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는 홍구아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의 원리를 성경에서 찾고 또 일반 은총으로서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그런 원리들을 함께 종합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원리 가운데 하나 들 수 있는 것은 가정의 시작은 언약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랑 비교되는 것은 이제 계약 관계죠. 계약 관계와 언약 관계의 공통점은 두 개 다 이제 쌍방적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 근데 언약 관계는 쌍방적이면서도 또 일방적이죠. 그러니까 두 당사자가 있는데 계약 관계는 둘이 계약 조건에 맞지 않으면 철회나 취소가 가능한 게 이제 계약 관계라면, 언약 관계는 쌍방적이면서도 또 일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죠. 그래서 이제 쌍방적이면서도 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관계를 형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죠. 그러니까 쌍방적이면서도 일방적인 관계가 이제 언약 관계인데, 이게 결혼의 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그 서약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된 것 같은 그런 언약의 영원성이 이제 있는 게 이 결혼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계약 관계에서는 영원성이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그런 결혼 생활이 아니면 얼마든지 이걸 철회하거나 취소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제 세상 속의 결혼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으로 출발한 이 결혼 관계 안에서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내가 행복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이 결혼을 유지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으로서의 역할에 순종하고 아내로서의 역할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종이 이 영원성 안에 있는 언약 관계의 결혼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함을 잘 아시죠. 우리가 이미 죄성으로 인해서 타락한 질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은 항상 우리의 이기심을 충족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또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내가 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여러 조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도 모세도 이혼 증서를 써주게 했지 않습니까? 하고 묻는 그런 질문에 그게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럴 때는 이혼해도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너희가 그럴 때는 참 어려운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안다. 그렇지만 나는 될 수 있으면 너희가 이 결혼을 나를 생각하면서 지속하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이것을 엄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있는 그런 것에 엄격하게 적용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죄와 죄인을 이렇게 동일시하지 않도록 그렇게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가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은 다른 가정의 일들을 다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가정을 바라볼 때는 은혜의 눈길과 또 돕는 그런 눈길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이 결혼 관계의 이제 언약 관계의 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언약의 기초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심으로써 그렇게 언약 백성을 삼으셨죠. 그래서 이 가정의 두 번째 원리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용납하도록 그렇게 이제 부르신 거죠. 어떤 내 기준을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그런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관계는 내 기준을 상대방한테 요구하죠.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또 합리화하기도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가정의 그 두 번째 원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상대방을 용서하는 데에서부터 지속적인 은혜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는 게 더 어렵죠. 멀리 있는 사람들 용서하는 것보다. 용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고요. 제가 다음에 더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준을 상대방한테 요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대신 용서하고 은혜로운 그런 관계가 지속되도록 노력하는 것, 이런 게 두 번째 이제 원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리는 가족관계 안에서는 서로 힘을 부여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힘의 원리가 상대방을 통제하고 권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힘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근데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가족 관계에서는 힘을 가진 자가 섬기는 관계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큰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가족 관계 안에 누군가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힘을 가진 사람 때문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이제 잠재력을 발휘하고 행복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세상의 원리처럼 똑같이 힘을 가진 사람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지배하고 이렇게 통제하는 거라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족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 힘을 가지고 이제 통제하는 건데요. 힘과 통제의 이슈는 가정폭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의 모습이 꼭 신체폭력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정서적인 폭력, 언어폭력, 또 경제적으로 그 사람이 마음대로 어떤 그 관리나 소비나 이런 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이제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통제하는 것이고요. 뭐 친밀한 관계들을 맺고 만나는 것들을 못하게 한다든지, 자녀를 가지고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이제 가정폭력의 한 범위 내에 들어오는데, 그 폭력의 본질은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통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의 모습, 서로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가정의 원리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의 원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원리 가운데 하나는 이제 친밀감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냥 뭔가 알려주시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전수하시고 그러려면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같이 여행 다니시면서 직접 보여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그 긴 시간이 필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년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정말 친밀감을 쌓으시고, 나중에 베드로가 배신했을 때도 베드로의 감정을 다 아시고 또 베드로한테 찾아오셔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감정을 너무 잘 아시고 이 친밀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감은 단지 내가 상대방한테 뭐 이렇게 빈말이라도 가깝게 지내고자 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죠. 이거는 서로 알려주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 이 친밀감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밀감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족관계 안에서 부부간에 또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되겠고요. 이건 또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가족관계를 살펴볼 때 이제 하나님의 이런 원리 속에서 또 일반 학자들이 가족들을 관찰하면서 어떤 가족의 모습들이 가장 건강한가, 이런 것들을 살펴본 것들이 있는데요. 이 2가지를 같이 보면 서로 일맥상통하는 점들이 또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족 체계 이론이나 이런 데에서 얘기한 건강한 가족의 모습을 이제 필요한 것들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가족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직선적인 어떤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하면 그 갈등이 해결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직선적인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A가 있으니까 B가 있는 거죠. 자연 현상들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죠. 구름이 모여지면 이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고. 그래서 뭔가 원인을 찾기가 이제 쉬워요. 그리고 결과를 찾기가 쉽고. 근데 가족 관계 안에는 꼭 그렇게 직선적 인과관계가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적 인과관계다 이런 얘기를 쓰는데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지 않고 서로 원인이면서 결과인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갈등이 있다, 부부가 갈등이 있다 할 때 누가 먼저 이 싸움을 시작했는지, 누가 더 책임이 있는지 이걸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개선되기보다는 더 악화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아내가 잔소리를 해서 늦게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내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니까 잔소리를 한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옳은지를 싸우기 시작하면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싸움을 하게 되기 쉬운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갈등 관계에 있다 이거를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이 갈등 관계를 개선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누가 이 싸움에 책임이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두 사람의 관계가 개선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둘 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인정을 하고 우리 둘이 어떻게 하면 노력을 해야 될까?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관계 안에서 한 사람이 힘들면 이제 다른 사람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가 힘든데 저 사람은 힘들지 않다. 그런 관계는 이제 부부간의 상호적인 관계에서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면 저 사람도 나 때문에 힘들겠지라는 그런 인식과 서로 수용하는 자세에서 그럼 우리가 서로 어떻게 이 관계를 개선시킬 것인가 이렇게 상호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이거 당신이 먼저 책임을 져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어떤 책임 전가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관계가 더 악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가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그 가족의 시발점이잖아요. 근데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그 떠남뿐만 아니라 사실 정서적인 떠남, 어떤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두 사람의 그 선행 조건들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가족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 내가 상처받았던 일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자기 나름대로의 재해석과 어떤 용서와 수용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로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릴 때는 똑같은 문제가 그 가정 안에서 또 재현되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떠나는 작업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때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는지 그런 거를 이제 잘 설명한 이제 또 학자가 있습니다. 이 보웬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만 살펴봐서는 사실 종합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문제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기 어렵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자녀가 있는데 학교 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보웬은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가 또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3세대까지 이렇게 가계도를 그려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이 가족을 돕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려움을 겪는데 단지 이 아이가 혼자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양육, 그런 태도나 양육 방식 이런 것들이 이 아이의 어려움에 영향을 줬을 수 있고 그러면 그 부모는 왜 아이를 이렇게 양육을 했을까 하면 그 부모도 그 위에 부모님이 또 양육하는 방식들에 또 문제가 있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혜는 이제 분화가 잘 된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성숙한 성인의 모습으로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제 문제가 훨씬 이제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 분화가 잘 됐다 하는 거는 나와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디퍼런시에이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정신 내적인 차원, 또 이제 대인관계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정신 내적인 차원에서 분화가 잘 된 사람은 우리가 이제 감정이 있고 이성이 있잖아요. 감정이 있고 이성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거기에 격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거를 객관화시켜보고 이성을 발동해서 좀 감정도 조절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게 정신내적인 분화가 잘 된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정에 몰입돼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격하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정신내적인 그런 분화가 잘 된 사람이라고 하겠고요. 그런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이랑 너무 융합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입장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잘 견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 포지션이라고 하는데요. 남이 하자는 대로 그냥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어떻고 내 감정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하고 또 자기 주장도 적절하게 하고 그렇지만 항상 반대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땐 타협과 어떤 그런 수용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인관계 안에서 굉장히 적절한 자기 입장도 견지하면서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분화가 잘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분화 수준이 이제 높으면 이제 성숙한 성인으로서 다른 사람이 내 기대에 따르기만 하고 내 기대에 못 미칠 땐 내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이런 식의 이제 대인관계를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부부가 만날 때 만약에 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다름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차이도 있고요. 또 각기 다른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 서로 다름에 대한 그런 수용과 이해를 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훨씬 잘하는데 만약에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이 다름에 대한 이해를 이제 자기 기대에 자꾸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기대에 안 맞으면 굉장히 섭섭해지는 일도 많고 불안과 갈등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분화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거나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이렇게 갈등을 겪게 되고 불안이 이제 생기고 그러기가 이제 쉽고 이게 이제 자녀들한테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공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각각의 자기 가정에서 이제 자랐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친가의 할머니 할아버지, 이 아이의 입장에서 외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면서 이렇게 뭐 삼촌도 있고 고모도 있고 뭐 이런 이모도 있고 이런 외삼촌도 있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자랐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분화 수준이 낮아서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으면 대부분 그 위에 부모님들도 그렇게 성숙한 부부 관계를 맺기보다는 이렇게 아주 갈등 관계에 있든지 아니면 단절된 서로 같이 살더라도 뭐 한 지붕 안에서 같이 살 뿐이지 단절된 그런 관계를 갖는 경우들도 있죠. 이런 이제 부부 관계에서 자라서 이렇게 또 미성숙한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자랐기가 쉽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갈등 관계가 있으면 두 사람이 갈등을 늘 겪으면서 불안이 올라가는 거를 이제 견디기가 아무래도 힘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우회로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회로를 이제 삼각관계다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그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살려고 제3의 대상을 이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제3의 대상을 이제 끌어들이다 보면은 둘이 이렇게 막 싸우면서 늘 불편한 게 있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남성들이 이제 많이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이제
일을 하고 늦게 들어오면 싸우는 아내랑 이제 얼굴을 많이 마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취미, 뭐 봉사도 될 수 있고요. 친구,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삼각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회로를 만드는데 그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게 바로 자녀와의 삼각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빈자리, 정서적인 빈자리를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충족하려는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외적으로는 헌신적인 엄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녀랑 융합되게 이렇게 자녀들한테 집중해서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을 독립적인 존재로 키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존적인 그런 자녀로 키우게 되고 정서적인 독립이 잘 안 되니까 이 다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겠죠. 엄마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키워지다 보면은 이제 분화 수준이 낮아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들 같은 경우에 이 엄마의 정서적인 남편 역할을 하는 경우들 많고요. 근데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많이 관여하고 통제하고 이런 게 힘들면 또 청소년기 돌아서면서 아주 그 반항적이고 아주 독립적인 그런 것 더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의존적인 모습이 되기도 하지만 또 거기에 대한 반격으로 또 굉장히 독립적인 그런 지나치게 독립적인 그런 모습을 이제 띠기도 합니다. 근데 두 가지 다 내면은 엄마로부터 그렇게 독립적이거나 자율성을 그렇게 획득하지 못한 그런 미숙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가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이제 다른 걸로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여기 자녀들하고 이렇게 융합된 그런 것들을 이제 취하게 되면 딸인 경우에는 또 엄마의 그런 어려움에 더 친구 같고 카운슬러 같고 뭐 이런 역할들을 딸이 이제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또 남편과 이렇게 관계가 안 좋으면 더더구나 딸한테 너무 어린 시절의 나이부터 어른들의 이야기를 갈등이나 뭐 어려움들을 많이 얘기해서 딸의 참 그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몰라도 돼야 되는 그런 어른의 세계들에 너무 빨리 노출시켜서 정서적으로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도 생기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강하지 않은 삼각관계들을 형성하다 보면 이렇게 미성숙한 분화 수준이 낮은 이제 성인들이 되고 이 성인들이 또 결혼하다 보면 또 이제 그 갈등 관계가 생기게 되기 쉽고 그러면 둘이 직면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또 다른 것들로 삼각관계를 형성하면서 우회로를 형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다음 세대에까지 또 불안한 자녀로 미성숙한 자녀로 이렇게 양육하기가 쉽다 하는 게 이제 보인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체 뇌가 어디에서 왔는가 가계도를 이해를 하고 어느 세대에서든 세대 간에 전수되는 이런 투사 과정을 이제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에서라도 부부가 이제 직면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자꾸 다른 걸로 삼각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직면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훨씬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제 자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보엔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각관계에 이렇게 끼인 이 당사자들은 부모로부터 떠나는 게 이제 과제죠. 사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기시고 우리가 그 성년이 되기까지 잘 키우라고 부모에게 맡기신 것이지 이 자녀들이 영원히 부모의 자녀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는 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삼각관계에 끼인 자녀들은 자기의 그 인생의 과제들 주기마다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충실하게 거기에 집중하도록 노력하고 부모의 갈등에 너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인생을 좀 더 이렇게 필요한 발달 단계를 이루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삼각관계에 부모의 이런 갈등 때문에 아주 고민하는 그런 이제 자녀들을 본다든지 그러면 부모의 갈등은 부모가 해결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들을 적극적으로 받고 활용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본인은
본인의 인생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의 갈등은 부부가 가장 잘 알거든요. 자녀들이 자녀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 부부 갈등의 열기를 이 자녀 때문에 좀 식혀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 부부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종국적으로 도움이 되는 길은 아니기 때문에 부부 문제는 꼭 부부가 직면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성경의 원리에 비추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정의 원리랑 또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론들을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요. 미누친이라는 사람이 구조주의 가족치료를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관계에서 이 사람도 중요한 것을 부부 간의 이 관계, 부부 하위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부가 이제 탄생을 하기 전엔 부모를 떠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죠. 부모를 떠날 때 이제 두 사람이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면 어느 정도의 접근성을 이제 설정할 것인지 두 사람이 이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과 뭐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가족 간의 관계를 친밀도나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부부가 같이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어떤 접근성, 보이지 않는 장벽인데 이 사람이 나에게 어느 정도의 접근성을 허용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경계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약혼 단계에서 결혼 단계로 넘어갈 때는 이제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이제 경계선을 이제 건강하게 잘 설정을 해야 되는데 부부가 이제 합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경계선이 이제 너무 경직된 가정이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은 산만한 가정이 있습니다. 경계선이 너무 경직돼 있으면은 서로 애정과 어떤 그런 관심과 뭐 지지 이런 것들도 잘 제공해 주지 않는 거죠. 독립성과 자율성은 있지만 너무 서로 지지해 주고 이런 게 없는 그런 가정이 경계선이 너무 경직된 가정이에요. 근데 경계선이 너무 산만한 가정은 너무 이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가족 간에 너무 서로 관계가 엉켜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 다 이제 건강하지 않고 이제 명료한 경계선을 이제 설정해야 돼요. 이 명료한 경계선이 설정된 가정은 서로 필요할 때는 애정과 관심, 지지 이런 것들 다 제공해 주지만 또 독립성과 자율성을 또 보장해 주는 그런 관계가 명료한 경계선을 가진 그런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 관계를 두 사람이 이제 설정을 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원가족이 어느 정도의 관계를 우리와 친밀도 내지는 뭐 방문 횟수니 뭐니 이런 것들 가지고 많이들 다투잖아요. 이런 것들을 부부 하위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 부부가 같이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각각 가족은 여러 하위 체계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부는 한 단위다. 그래서 이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거, 그게 이제 가족의 가장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을 원가족과도 건강하게 설정해야 되고 자녀 하위 체계와도 이제 건강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우칭도 이 세대 간의 연합 이렇게 된다든지 이거를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뭐 밖으로 좀 이렇게 놔돌고 엄마랑 자녀 이런 식으로 세대 간의 연합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다. 부부 중심이어야 된다. 부부가 함께 한 단위로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이 가장 건강하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과 또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부부 하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이제 의사소통도 잘 돼야 되겠고 또 두 사람의 친밀감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고 그러겠죠.
그렇지 않은 이렇게 원가족과 건강하지 못하게 너무 융합돼 있다든지 아니면은 자녀랑 너무 세대 간의 연합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가족이 이제 건강하게 그 주기마다 우리가 이제 위기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잘 대처하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자녀들이 커가면서 이 부부가 점점 또 자녀의 그 발달 단계에 맞게 또 적응해가고 또 경계선을 거기에 맞게 설정해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잘 하지 못하면 또 가정에 또 위기가 오게 되고 그렇죠. 자녀가 이제 청소년기인 자녀랑 자녀가 유아기나 아동기인 자녀랑 또 그 가정 안에 있는 규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되고 부모가 또 그것에 맞게 융통성 있게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 게 그게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항상 부부 하위 체계가 항상 합의하고 뭔가 조율하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정은 아이가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 위기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있을 때랑 이제 첫 아이가 생겼을 때랑은 가족 안에 이제 관계가 굉장히 역동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둘은 하나다. 같이 아이를 키운다. 이런 이제 책임 의식이 있지 않으면 이제 한쪽이 굉장히 미숙하다든지 그래서 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제 뭐 좀 관심이 상대방에 떨어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들 갖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항상 부부 중심에 부부 하위 체계 중심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이 가정을 이루어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대처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성경적인 원리와 함께 또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구조주의 가족 치료 또 보혜내 또 가계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는 또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또 성경의 원리와 또 여러 이론들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